그러면 연두에 울다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화자가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떨리는 손으로 얘들아 이 김밥을 그냥 쑤셔놓고 있어.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떨리는 손이라고 하는 건 몸이 내 말대로 되지가 않는 상태인 거야. 나이가 들고 병든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투병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투병 중인 화자는 풀 죽은 김밥. 그러니까 여러분 풀 죽은 김밥이니까 맛이 없기는 하지만 그걸 여러분 막 쑤셔놓고 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상태야. 흥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내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근데 그럼 기차가 나한테 눈에다가 이렇게 얘들아 계속 들판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법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보는 거예요? 기차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화자가 얘가 주어거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여기 내 눈에라고 해서 뭘 넣냐면 부사어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 들판을 기차가 보여준다고 했거든 얘들아. 근데 원래는 여러분 여름 들판을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주체를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고 있어. 그럼 얘를 주체라고 표현을 하고 부사어나 목적어는 객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체를 객체로 바꿔버리는 주객전도의 표현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얘는 화자가 하는 행동을 화자가 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화자에게 얘들아 기차가 막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키는 표현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화자가 보는 건데 주체가 부사어가 되는 것처럼 당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대. 근데 여러분 정말 벼들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의인법을 쓰고 내가 화자가 주어인데 여러분 나에게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나에게 눈동자를 찌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나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으니까 이게 주객전도의 표현법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는 행위를 내가 한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들아 강제로 주입시키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처럼 뭔가 피동적이고 무기력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주객전도의 표현법을 통해서 나의 무기력을 더 강조한다. 내 주도성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들판은 왜 저렇게 푸른가? 그러면 여러분 들판이 연두빛 벼니까 얘들아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푸른색 색채 즉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시각이어도 되고 색채 이미지여도 되고. 자,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들판은 왜 저렇게 푸른가? 푸르지. 왜냐면 연두색이니까. 그러면 답이 정해졌는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서리법. 자, 근데 여러분 또 무슨 표현법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이 푸른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자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막 아파가지고 얘들아 늙어가고 있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상태잖아. 생기가 없는데 얘네들은 막 생기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나랑 대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들판하고 얘들아 들판에 있는 이 연두색 그리고 여러분 화자 내가 얘들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나의 모습 대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조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여기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봐 얘들아. 푸른 들판은 생명력이 있어. 왜냐면 지금 이제 바로바로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서 완전 짙은 푸른색이 아니라 연두색의 새싹이 막 올라오는 생명이거든. 근데 화자는 여러분 지금 생명력이 거의 없는 병든 상태야. 병든 상태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푸른 들판은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화자는 여러분 생기가 없죠.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푸른 들판하고 화자가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대조되는 것까지 여러분 다 정리했니? 여기까지 정리했니? 그럼 자, 하나만 더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들판이라는 애는 들판에 있는 연두색 변화 들판이라고 하는 이 푸른색은 내가 이제 얘들아 뒤에서 나랑 다르네? 나는 지금 생기가 없네?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게끔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들판은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감정을 끄집어내고 있는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감정을 환기시키는 애를 뭐라고 하지? 땅끝에서 배웠잖아. 땅끝도 여러분 땅끝에서 나랑 얘들아 나에게 계속 얘들아 감정을 끄집어내고 이러면 그네줄 이러면 내 감정 계속 끄집어내면서 얘들아 내 감정을 이입해 놓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 뭐라고 했어? 객관적 상관물이야. 얘들아 감정이입 쓰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얘는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객관적 상관물을 쓰고 있는 거다. 빈칸 없지만 써야 돼. 자, 이러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대상이에요. 자, 이런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그 대상들, 그 물건들, 사물들을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조, 두 번째 감정을 끄집어내는 환기,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그 그네줄, 여러분 땅끝에 있는 그네줄처럼 감정이입,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객관적 상관물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지금 들판이 화자랑 어떤 상태지 얘들아? 대조되지, 그치? 그러면서 감정, 울음이라고 하는 감정을 끄집어낼 거거든? 그러면 여기선 대조와 환기를 시키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거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돼, 객관적 상관물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이 아랫부분을 먼저 이제 한번 6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아니다. 푸르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하지가 않다. 초록은 동색이지만 이러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하는 속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이거 속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담을 뭐 한 거냐면 인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초록색이 거기서 거기다 라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 약간 아주 짙은 초록색이 있고 옅은 초록색이 있고 여러분 약간 이제 중간에 초록색도 있고 약간 여러분 이제 검은색이 더 많이 들어간 아주 짙은 녹색도 있지만 이렇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초록색이 거기서 거기다 비슷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록색이 거기서 거기다 비슷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연두색하고 초록색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을 해. 맞아.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한다.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자, 여러분 이 연두색은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수런거림. 이런 수런거리라는 건 제잘제잘된다 이런 의미거든. 얘들아 이건 반짝반짝거린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출렁거리고 수런거림 같은 게 아직은 남아있대. 그러면 여러분 연두색은 여러분 초록색이랑은 다르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냐면 초록보다 더 여러분 생명력이 더 강하다. 왜냐면 이제 갓 태어났잖아요. 갓 여러분 자라고 있는 새싹이니까 더 생명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출렁거린다, 수렁거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더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봄, 여름의 그 초록색이 조금 다르거든. 얘들아 나무의 색깔들이. 그 좀 더 싱그럽고 생생한 느낌을 표현을 하는 거고 좀 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젊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연두색은 좀 더 젊고 좀 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저 수년한 벼포기들. 여러분 수년하다라고 하는 아래 뜻을 얘들아 선생님 안 써놨지만 여러분 수년하다라는 건 순수하고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그 남은 이 벼들은
어떤 것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건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는 늙고 병들어서 나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들 보면 그럼 여러분 자기가 이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도 얘들아 조금 힘들어.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아까 맨 처음에 어땠어? 얘들아 밥 먹는 거 무기력하게 그냥 막 수서놓고 있었지 얘들아. 뭔가 얘들아 삶의 재미, 삶의 희망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여러분 무슨 색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의 내면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변은 연두색이어서 생명력이 반짝반짝해. 나는 여러분 병들고 늙어가고 있으니까 어두운 내면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밝은 여러분 연두색이랑 어두운 색깔이 뭐가 되는 거냐면 대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현법은 대조예요. 대조법을 쓰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 화자는 자기 마음이 어두울까? 라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냥 정해져 있지. 어둡다고 생각해. 그러면 답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쓴 거예요? 서리법을 쓰자. 맞아요. 그러면 서리법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생기를 잃어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이 사라진 나다움이 사라진 화자의 내면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나다움을 이제 잃어가고 있네. 내가 늙고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연두는 아주 또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아래 얘들아 13번을 한번 또 보자. 자,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그러면 여러분 햇빛은 여러분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든다 얘들아? 빛바래게 만든대. 색깔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긋생긋하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얘들아 축 처져 있기에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를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드는 건 화자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이야. 그래서 햇빛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자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여러분 병들고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잖아. 그러면 그게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러면 화자가 스스로 나는 어두워지면 나는 빛이 바랄 거야. 나는 계속 어두워지면 근데 여러분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화자는 점점 뭐 할 거냐면 더 병들어갈 거고 더 나이가 들어갈 거고 더 내가 생긋생긋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네.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 생기를 잃어갈 거니까 병들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죽음, 병듦.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자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 빛발이 간다라는 건 여러분 소멸이 간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네. 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본연의 모습이 여러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럼 본연의 모습이 사라져. 근데 아까 얘들아 연두는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년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야. 자,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감정이 몸에 돌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내 맘에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울음은 여러분 내용이 전환이 되네. 시상의 전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땅끝에서도 여러분 시상의 전환이 2번 쓰였지. 그런데 그런 역점의 말이 아니어도 시상의 전환 일어날 수 있어. 자, 그러면 화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절망하고 있고 내 본연의 마음이 사라져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울음을 딱 우는 순간 여러분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 다시 생기를 찾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식이 전환이 되면 무조건 시상의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 그럼 여러분 뭐뭐 하는 듯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식유. 나 감정이 몸에 도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원관념은 몸에 혹은 마음에 나도 본연의 마음을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기,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자, 여러분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8번도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야 돼? 지규, 그치? 그러면 원관념을 찾을 건데 여러분 여기서 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얘들아 원관념이 뭘 얘기하는 걸까? 연두, 그치? 내 눈에 비친 연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눈에 비친 연두야. 그러면 내 눈에 지금 여러분 내가 별을 보고 있으니까 그 연두가 내 눈에 비치지. 근데 여러분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두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표현해서 즙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원관념은 여러분 지금 연두인데 연두에서도 여러분 눈에 비치는 눈에 비치며 흘리는 여러분 그 눈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연두가 눈에 비치면서 흘리는 눈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8번까지 했으면 여러분 이제 19번을 한번 보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었지.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빛바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빛바램이 아니라 연두빛. 그러면 연두색 빛에도 나도 두고 온 게 있다라는 건 나도 내 본연의 마음이 있지. 그래, 나도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연두를 보면서 지금 깨달음을 느끼고 있는 건데 화자가 두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나의 본연한 모습. 그러면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의지. 이걸 두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연한 모습, 살고자 하는 의지.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나도 두고 온 게 있지라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얘들아 그럼 나도 생명을 계속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 뭘 가지고 거냐면 소망, 바람 이런 게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차가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있는 여러분 무슨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간. 여름은 여러분 화자가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무슨 배경이야 얘들아? 시간에서도 계절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오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간과 계절과 시간적 이미지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얘들아 우리 맨 위쪽 부분에 기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기차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시적 대상, 즉 연두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나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지, 나도 본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도 되돌아보는 공간이기도 해. 그러면 화자의 얘들아 내면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자, 근데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살고자 하는 삶을 갖고 있을까? 내 내면에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겪는 공간이고 그곳에서 자기의 내면을 여러분 뭐 하기도 하는 거냐면 성찰. 여러분 내 내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색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나는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삶의 회복 의지를 다짐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차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아랫부분에 울음의 기능도 있어요. 그치? 자, 울음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울음은 화자가 정서가
만들어주는 여러분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해. 아까 얘들아 맨 처음엔 자기 슬프고 절망했는데 살아야겠다 라는 의지를 갖게 되잖아. 절망에서 의지를 갖게 되는 여러분 이 정서 변화의 기폭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서를 여러분 뭐 하기도 하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감정을 표출한 걸 수도 있어.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얘들아 막 짜증나고 너무 얘들아 힘든데 울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거. 그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얘들아? 울고 나면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쁜 게 좀 괜찮아지기도 한다, 얘들아. 그게 여러분 이제 문학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오히려 울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마음이 표출이 된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정서가 정화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 그럼 감정이 리프레시되고 얘들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맑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연두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그 연두빛의 얘들아 벼들을 통해서 성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약간 땅끝이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땅끝처럼 여러분 땅끝도 자기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비교해서 문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사후모사에 있는 여러분 남시주동 박시봉방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남시주동 박시봉방은 길긴 길지만 여러분 요게 얘들아 학교는 좀 어렵게 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어렵게 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원래 조금 어려운 지문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여러분 뒷부분에 그러나 다음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얘들아.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우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러분 신의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역사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아, 얘들아? 신의주? 북쪽에 있는 여러분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의주에서도 남신의주, 북신의주가 있는데 그 남신의주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얘는 공간적 배경. 그러면 신의주 안에도 유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역이 있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제주시 노영 이런 것처럼. 그러면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리고 얘들 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런 표현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혜은네 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그 우체국 아저씨가 그 지역에서 거의 얘들 몇십 년을 하시거나 몇 년을 막 오랫동안 하시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편지가 올 때 편지에 얘들아 이름이 잘 안 적혀 있거나 얘들아 주소가 부정합해도 대충 여러분 어디 집이라고만 써도 얘들아 좀 보내주셨다? 왜냐면 어딘지 아니까. 선생님 동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촌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조그마한 동네니까 이런 우체국 아저씨가 다 아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더더구나 얘들 아주 옛날에 1930년대에 쓰여졌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주소에다가 우편번호 이런 거 안 써도 누구네 집이라고 해도 이게 누구네 집에 배달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편지 봉투에다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들아 제주시 노영 예은이네 집 이런 식으로 얘들아 쓰면 여러분 배달을 해주는 옛날에 이제 편지 봉투에 쓰는 기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편지 봉투를 여러분 제목에다 딱 썼다라는 건 이 내용이 얘들아 그러면 무슨 형식을 쓰고 있는 거냐면 편지 같은 글의 형식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여러분 문학에서 무슨 거라고 하냐면 서간체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글은 서간체 형식을 쓰고 있다. 여러분 편지글이야, 편지글. 그러면 이 편지글 형식을 쓰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얻냐면 여러분 편지는 상대방한테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러면 뭐 선생님께 라고 했으면 선생님한테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편지 쓰듯이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걸 고백하듯이 서술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고백할 때 거짓말해야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가 화자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쓰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시작해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 알뜰살뜰이다 좀 약간 다정한 이런 부모도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이러면 선생님 1번부터 4번까지 한 번에 읽었는데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 이러면 누구랑 같이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죠. 왜냐면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동생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화자는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하고 있냐면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했잖아. 거리를 헤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줘.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객지에서 방랑 중이구나. 방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랑은 언제의 모습이냐면 1930년대에 이 작품에 쓰였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1930년대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건 무슨 게 있지 얘들아? 일제강점기야. 맞아. 그럼 일제강점기 때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북간도나 아니면 여러분 연해주나 이런 북쪽 지역은 여러분 일본의 이런 제약이 좀 덜하던 시기였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냐면 뿔뿔이 흩어지는 상태예요. 가족 공동체나 농촌의 공동체가 무너지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야.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의 얘들아, 즉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방랑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1930년대의 모습에서 가족들이 뭐가 나타나냐면 해체가 나타나는구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나 가족이 사라지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제일 처음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화자는 그러면 여러분 방랑 중이니까 집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집이 없어. 그래서 바로 날도 저물고 저녁이 되고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만약에 얘들아 여름 같았으면 여러분 사실 집이 없어도 하루 노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너무 추워요. 바람과 얘들아 이 추위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안 그래도 화자는 여러분 긍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인데 더 힘들게 만드는 거지. 바람과 추위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화자에게 가해지는 냉혹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구나.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화자는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사슬 깠대요. 그럼 여러분 헌사슬 깔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새를 놓았다. 여러분 새를 놓다는 건 새를 빌렸다는 거야. 집을 빌렸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집을 누구네 집에 빌리냐면 목수의 집에 이제 새 들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목수의 이름이 박시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남시주 유동이라고 하는 박시봉네 집에 새 들어서 살고 있다는 걸 제목에다 보여준 거야. 자, 근데 헌사슬 깔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이거 표준어가 아니거든. 이러면 백석은 평안도에서 태어났는데 평안도 정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의 사투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투리를 사용을 하는 걸 우리는 향토적 시어라고 해. 이거야 얘들아 향토적 시어. 그러면 향토적 시어는 사투리야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좀 더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한방에 들어가서 쥔을 붙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사슬간 여러분 새빵살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래서 나는 순례가 뭐냐면 여름에 얘들아 그 장마철에 물기가 많아서 그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 혹시 알아요? 옷 얘들아 빨았는데 덜 바르면 여러분 그 나는 꾸릿꾸릿한 냄새.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체육복 안 빨고 얘들아 그냥 그 사물함에 오래 넣어두면 나오는 그 땀 냄새 혹시 알아 얘들아? 그런 여러분 곰팡이랑 땀 냄새랑 막 이런 습기가 막 섞여 있는 얘들아 뿌리뿌리한 냄새. 그러면 여러분 습내가 난다는 건 곰팡이가 많이 쓰여 있고 얘들아 좀 오래된 것들의 냄새니까 여러분 사실 환경이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누긋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봤던 여러분 누긋하다는 여러분 눅눅하다 습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은데.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방 안에 계속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대요. 뭘 생각하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되더라? 성찰. 맞아. 그러면 화자는 계속 여러분 이 방에서 성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러면 성찰을 하는데 무슨 걸 성찰하냐면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어디 나왔냐면 아까 얘들아 위에 남의 얘들아 방랑하고 있고 가족은 해체가 되어 있고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잖아. 그 위에 있는 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1번 한번 보세요. 디롱배기에 붓떡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제 물론 여러분 아래 뭘 하냐면 여러분 온도를 깔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까 헌삿을 깔아놓은 여러분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했잖아. 당신 주고 마시는 방에. 자,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너무 얘들아 방이 온돌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 사실 아까 춥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 온돌을 쓰기가 좀 어려우면 난로 대신에 여러분 뭘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야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얘들아 숯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화로를 방 안에 냅두기도 해. 그러면 그 화로를 여러분 디롱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디롱배기도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화로에다가 이런 여러분 이런 불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손을 이렇게 떼고 있는 거예요. 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추우니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집에서 얘들아 계속 방 안에서 성찰만 하는데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디롱배기 이렇게 손에 불을 쬐기도 하고 그것을 얘들아 이렇게 안고 손을 째면서 재우 이러면 재우자가 그냥 이 한자거든요. 이렇게 얘들아 그냥 한자만 여러분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얘들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도 그냥 얘들아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생각을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만 가만히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얘들아 손깍지 베개하고 뭐 하냐면 계속 그냥 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여러분 12번부터 14번까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 여러분 뭔가 얘들아 돈을 버는 행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얘들아 인생에 뭔가 쓸모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연두에 올다도 여러분 화자가 맨 처음에 병이 들어서 무슨 상태였지 얘들아? 김밥 쑤서 넣는 게 뭐였어 얘들아? 무기력한 삶을 산다고 했었지. 그러면 여러분 연두에 올다랑 남신주의동 박시봉방을 같이 낸 이유가 있네. 둘 다 화자가 무기력한 상태였거든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서처럼 연하게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슬프지 얘들아? 가족이랑 다 헤어졌지. 자기 시련이 와 있잖아. 근데 얘들아 왜 어리석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걸 얘들아 뭐하고 있어? 얘들아 방 안에 계속 뒹굴 그냥 얘들아 아무 의미 없이 멍만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여러분 쓸모없는 여러분 생산가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후회가 되는 거야. 후회가 되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생기니까 한탄도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후회, 한탄, 슬픔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회한이라고 해. 회한의 정서. 후회, 슬픔, 한탄의 정서를 합쳐서 회한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소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편법을 쓰고 있는 거야? 직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소들이 혹시 얘들아 어떻게 소화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반추동물에 해당하는데 얘네들은 위에서는 여러분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꼭꼭 씹어 얘들아. 그래서 소들 얘들아 이렇게 입을 얘들아 막 움직이면서 씹는 그 표정 혹시 본 적 있어요? 얘들아 막 씹은 다음에 삼켜서 소화액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얘들아 삼킨 다음에 다시 뱉어요. 다시 또 삼켜요. 다시 뱉고 삼켜요. 계속 얘들아 뱉고 삼키는 걸 하는데 그걸 새김질이라고 해. 그러면 새김질이라는 건 다시
다시 의미들을 갖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다시 소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회화는. 그러면 여러분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건 되새김질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얘들아? 되새김질은 다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화자가 얘들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태도가 또 나오는 거야? 성찰. 근데 여러분 성찰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화자가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 걸 성찰해? 부정적인 걸 성찰해? 부정적인 거 성찰하지. 여러분 부정적인 걸 성찰하는 걸 반성해. 내 자신을 반성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태도는 그러면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 우리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반추행위라고 해요. 반추가 아까 얘들아 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도 반추를 해요. 인간은 여러분 소처럼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반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16번을 한번 볼게. 이러면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과정에 내 가슴이 갑자기 콱 메어와. 왜? 내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살아가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 눈에 뜨거운 게 핑 괴인데, 얘들아 이때 핑 괴이는 뜨거운 게 뭘까 얘들아? 눈물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연두에 울다도 울었거든? 이 작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성찰하다가 우는 거야. 그러면 두 작품 비슷한 상황인 거 알겠지? 자, 내 스스로 확 뜬 나시불도로 부끄러웠대.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무슨 감정도 느끼냐면 부끄러움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 반성을 했으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연필로 쓰기 한번 생각해봐야. 연필로 쓰기는 여러분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왜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실수랑 잘못을 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실수와 잘못을 뭐 했지 얘들아? 성찰하고 다시 고치려고 노력했었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도 반성까지는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이 연필로 쓰기랑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은 아까 연두에 울다랑도 다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이 슬픔과 어리석음이 아까 여러분 15번에서 여러분 무슨 정서라고 했어? 15번에서 회환. 그러면 자신의 이런 회환의 정서가 너무 극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화자는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자, 화자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정서를 느꼈냐면 울고 있고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니까 그게 울분. 울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울분. 여러분 회한의 정서도 느끼고 부끄러운 정서도 느끼고, 여러분 내가 뜨거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슬픔, 비애의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어느 순간까지 오게 만드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까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절망감이 극에 달해서 무슨 걸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자, 땅끝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끝은 여러분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갔잖아. 근데 얘는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지. 어떤 걸 생각했어? 살고 싶어서 뒷걸음질 쳤거든 얘들아. 땅끝은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회피하려고 얘들아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 화자는 뭘 생각해? 나 이제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대응 방식이 작품마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는 거 알겠어 얘들아? 그런 걸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내신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화자는 결국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포기하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될까 얘들아? 포기하는 거. 의지의 반대야. 체념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체념은 무조건 포기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절망과 이런 슬픔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체념하고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20번은 한번 가세요. 자, 20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을 쓰네 얘들아. 그러면 그러나라는 건 여러분 우리 땅끝에서도 했었잖아 얘들아. 뭘 할 거라고 얘들아? 시상을 전환할 거야. 맞아. 그럼 여기 시상의 전환. 자,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자. 허연 문 작은
시기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눈을 높이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었는데 자 근데 봐봐 여러분 화자가 아까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우면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여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얘들아. 그 창피해서. 그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고개를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얘들아? 들어서 위에 있는 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고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 화자가 얘들아 아래를 보고 있던 걸 뭐 하고 있냐면 위로 보고 있지.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상승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상승의 이미지가 화자가 태도가 변할 걸 또다시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상의 전환 그러나도 쓰이지만 화자의 태도는 상승의 이미지, 행위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변하는 건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유발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게 힘들구나. 왜? 아까 무기력했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살 수 없으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 내가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내가 가족들이랑 함께 살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들아 시련을 안 겪고 싶다고 해서 안 겪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뭘 이해를 하게 된 거냐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시련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가족이랑 헤어지게 만드는 이런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운명은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보세요. 땅끝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와 있다고 했지 얘들아? 땅끝에 와 있다고 했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얘들아 시련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삶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죠. 땅끝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운명인 거야. 그러면 그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무기력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적인 여러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현실적 한계를 화자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게 있구나. 어쩔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이건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 내가 높이뛰기를 2m 50을 막 뛰겠다. 아니면 높이뛰기를 막 아주 높이 막 뛰겠다. 근데 여러분 아니면 얘들아 우리 띵트를 막 2m 놓고 한번 뛰어보겠다. 근데 내 신체적인 조건이 아무리 해도 만약에 1m 60밖에 만약에 못 뛴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뭐 1m 70까지는 뛴다 하더라도 2m까지는 못 뛸 수는 있어. 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내 자신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리하게 얘들아 내가 막 2m를 뛰어넘어 보려고 해도 계속 사고가 날 거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하냐면 나는 어차피 내 신체는 1m 70밖에 뛸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엔 뭘 해야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실을 여러분 한계를 수용한다는 건 부정적이야. 현실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현실 한계를 수용한다는 건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련은 이거고 나에게 한계는 이거구나.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 객관화에 얘들아 할 수 있게 도와준 애가 화자가 무슨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화자 계속 뭐 하고 있었지? 자기 자신을 성찰. 맞아. 성찰을 하면 자기 객관화가 돼. 여러분 자 선생님 좀 이따 윤동주 분도 할 건데 계속 윤동주도 성찰을 하거든요. 그 성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찰적 태도에 기반을 하는 거야.
기반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들아 이 말 부정적인 거 아니야 얘들아. 이 말은 화자가 얘들아 현실을 막 도피한다. 현실을 여러분 부정적 현실을 얘들아 회피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들아 남시주동 박시봉방이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내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 부분에서 얘들아 어렵다고 선생님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 현실에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학생들이 얘들아 이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은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겨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어.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한계와 나의 객관화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백석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화자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대. 그러면 이것들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나의 의지보다 더 높은 것. 그게 뭐냐면 초월적 존재. 신 같은 존재야. 초월적 존재들 혹은 여러분 나를 이끌어내는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를 내 맘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운명을 여러분 위에 있는 신이나 아니면 운명이 결정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무리하게 얘들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그러면 1m 70밖에 못 뛰니까 1m 70까지 뛰어야겠다. 마음이 좀 한결 나아질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하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들은 차츰 앙금이 돼서 가라앉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슬픔이나 한탄 이게 회한이었잖아 얘들아. 회한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앙금처럼 가라앉았대. 그럼 마음이 뭐 했다는 뜻일까 얘들아? 진정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라앉았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하강의 이미지를 쓰죠. 맞아요. 그러면 하강의 이미지가 운명에 대한 여러분 자기가 얘들아 이 깨달음을 느꼈잖아요. 객관적인 여러분 모습으로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가져다준 감정의 정화예요. 감정이 진정이 된 거지. 감정의 정화, 진정. 자, 아까 얘들아 연두요르단은 무엇을 통해서 얘들아 이 감정이 정화가 되었지 얘들아? 울음에 선생님 정화라는 단어 써줬지. 근데 여러분 여기 백석은 여러분 뭘 해서 여러분 정화를 시켜요? 성찰이야 성찰. 운명에 대한 수용. 그러면 여러분 두 작품이 비슷한데 차이점 있는 거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정화를 시키는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정화를 시킨다는 건 공통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야.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정신적 성숙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아까 얘들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해소가 되었는데 무슨 감정만 남았어? 외로워. 왜 외로울까 얘들아? 혼자 있으니까. 맞아. 자기는 가족이랑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으니까. 이 감정만 남아있는다고 했을 때 더러 나주 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화자는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 방에서 여러분 이렇게 창문에 얘들아 뭐가 내리냐면 여기에 눈이 계속 이렇게 빗발처럼 내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문이 아주 얘들아 좀 아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산다고 했잖아. 문이 얘들아 두꺼울까 얘들아? 문이 아주 얇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바람과 여러분 쌀랑눈에 착착착 뭐 붙는 이 소리가 쌀랑쌀랑쌀랑 소리가 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막 눈을 치는 여러분 이 눈이 오는 겨울날에 화자는 여러분 이 방 안에서 눈이 오는 걸 바라보자. 아까 얘들아 왜냐면 문창을 바라보니까 고개가 어떻게 돼 있었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때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 다가끼며 얘들아 왜 화로를 더 다가껴야 돼? 너무 추우니까 그치? 화자에겐 계속 실험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쌀랑눈은 여러분 춥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화자에게 주어진 실험과 고난인 거야. 근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 앞에 윗부분에서도 세모 표시한 게 딱 2개 있었거든? 여러분 세모 표시한 게 뭐뭐 있었지?
바람하고 추인. 그치? 바람하고 추인이 사랑은 나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 여러분 내가 깨달음을 느껴도 내 시련과 고난은 없어지지는 않아. 이거를 여러분 깨달음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성숙해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은 느껴. 근데 그때 무릎을 꿇어봐요. 여러분 방 안에서 화자가 무릎을 꿇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거든. 무릎을. 근데 여러분 무릎을 여러분 언제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 거는 여러분 내가 죄를 뉘우칠 때. 여러분 대부분 잘못했어요 할 때 무릎 꿇잖아 얘들아. 그러면 죄를 뉘우칠 때 무릎을 꿇기도 하고. 자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경우는 두 번째 얘들아 공손하게 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위더른을 만났을 때 공손하게 보이려고 무릎 꿇고 앉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종교든 신 앞에선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럼 무릎을 꿇는 건 뭐 한다고 봐도 돼 얘들아? 기도를 한다고 하면 되지. 그럼 잡아.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여기 얘들아 무릎 꿇는 의도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화자는 자기의 얘들아 그 지난 회환, 과거를 이런 뭐 해보냐면 반성을 했잖아. 반성을 했으니까 자기가 뭐 했다고 봐도 돼 얘들아? 뉘우치는 행위를 한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반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되고, 아까 위에서 여러분 초월적 존재 나왔죠? 신에게 뭐 하는 행위라고 봐도 될까요? 오 기도. 그치? 이런 행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하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냐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까 여전히 반성을 하고 있구나. 계속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여러분 우리 이제 구도의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도를 하면서 신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자의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29번 보세요. 아주 먼 산 뒷옆에 바우. 여러분 바우가 뭐냐면 바위를 사투리로 바우라고 해요. 바위, 섭도 여러분 이 사투리예요. 옆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져 오는데 하이안이. 여러분 하이안이라는 건 여러분 색채, 하얀색.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고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저 바위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이름이 뭐래 얘들아? 갈매나무래. 근데 여러분 갈매나무는 상록수예요. 여러분 상록수가 뭐지?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하지. 여러분 얘가 항상 푸른 나무야. 그러면 이 겨울이 돼도 계속 푸른 나무 색을 갖고 있는 나무인데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서 있대요 여러분? 이 바위 옆에 외롭게 서 있대요. 근데 아까 하자는 여러분 감정이 다 정화되었지만 무슨 감정만 느끼고 있는 상태였지? 이 외로움만 느끼고 있었잖아. 혼자 있었잖아. 자 얘들아 화자 창밖에 얘들아 계속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뭘 보고 있었지 얘들아? 쌀랑쌀랑 눈 오는 소리 들으면서 그 눈 때문에 더 추워가지고 얘들아 막 다 화로를 이렇게 다 가끼고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 얘도 뭘 맡고 있대? 쌀랑쌀랑 소리도 맞을 눈을 맡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눈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어때요? 똑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이 갈매나무도 눈을 맞고 얘도 눈을 맞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상황이 거의 어때? 비슷해. 그러면 시적 대상하고 화자하고 이렇게 비슷한 상황은 동일시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 얘랑 나랑.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갈매나무는 여러분 화자랑 뭐 하고 있는 대상이냐면 동일시가 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시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럼 유추할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이 나무는 이런 눈이 시련과 고난이잖아. 부정적인 존재잖아. 근데 그 부정적인 존재를 맞으면서도 어떤 행동을 갖고 있다 얘들아? 굳고 정하대. 그러면 여러분 얘는 굳고 정하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다라는 건 굳세다. 튼튼하다는 뜻이거지. 굳세다. 정하다라는 건 깨끗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굳세게 눈을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럼 여러분 나무는 그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썩은 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아까 성숙된 고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연필로 쓰기를 해서 향기로운 정신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정신. 근데 여러분 그 향기로운 정신이 애들 대부분 다 못 썼는데 내가 무슨 정신 갖고 있냐? 고결한 정신이야. 응, 이 고결한 정신이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외로운데 눈을 맞아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자도 외롭고 눈을 맞지만 뭐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겨낼 거다. 극복 의지를 가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화자도 극복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화자의 극복 의지가 얘한테 넘어간 거야. 투영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 우선 쌀랑쌀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청각의 이미지를 쓰고 있고, 자, 이 청각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쌀랑쌀랑 2번 나왔어요. 여러분 반복,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갈매나무는 그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아주 고결한 삶을 표현한 단어고, 이걸 드러내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쓴 거냐면 화자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준 거잖아. 감정이입이야. 여러분 감정이입을 쓰는 여러분 그 대상을 우리 뭐라고 했어? 객관적 상관물이야. 맞아. 그럼 2개 쓰게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고 얘는 동일시를 시키는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일시, 감정이입,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한 화자가, 여러분 화자가 꿈꾸는, 지향하는 세계가 바로 갈매나무인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삶에 대한 여러분 이런 극복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 칸 좀 잡지만 얘들아 극복 의지 하나라고 써버리게. 극복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가 얘들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배운 작품들이랑 좀 비슷한 결의 주제인 거야. 자, 그리고 아무리 얘들아 눈을 맞아도 시련과 고난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내잖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는 걸 의연하다라고 얘기를 해. 의연하다, 의연하다. 꿋꿋하게 막 이겨내는 거. 의연한 태도로 여러분 지금 자, 화자는 정서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체념하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정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시, 주둥, 박시, 홍방도 빈칸 다 채웠을까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러분 다른 작품이랑 연결해서 문제 낼 수가 많으니까 잘 봐줘야 돼.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우리 다른 작품 네, 여기 이쪽 얘들아 그 23번 옆에 이거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운명론적 가치관.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운명론적 가치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우리 만행이라고 하는 산모에 있는 고전 시간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우선은 얘가 이제 고전 시간인데요. 얘는 시조라고 하는 형식이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시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 작품은 갈래가 연시조야. 연시조. 자, 여러분 이 연시조의 제목을 봤더니 만은 만자가 가득 차다. 흥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어디에서 흥을 느끼고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화자는 자연에서 여러분 흥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연에서 흥을 느끼고 있다. 자, 일수 시작해보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이러면 산수간 하면 한자 이거 혹시 다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산과 물 사이거든? 그러면 산과 물 사이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대요. 그러면 띠집을 여러분 아래 설명을 봤더니 아주 초라한 초가집을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윤선도 집안이 엄청 빵빵한 집안이거든 얘들아. 근데 정말 초가집에서 생활했던 게 아니야. 그럼 이 초가집에서 생활하겠다라는 건 나는 부유하게 안 살아도 돼. 나는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표시한 이 띠집은 화자의 소박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디에서 소박한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산수간에서. 그러면 산과 물 사이라고 했을 때 진짜 산과 물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과 물이 있는 자연에서. 맞아.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얘들아 뭐 수풀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 그러면 그 나무 이 자연들의 일부를 가지고서 자연 전체를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냐면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면 대유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서 자연 전체를 비유하는 표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난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거를 모르는 남들은, 그러면 그걸 뭘 모르고 있냐면 이 자연의 가치를 모르는 남들은 나를 웃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웃는다는 대부분 비웃는다 얘들아. 그러면 그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무슨 양반이 너 이렇게 초가집에서 생활하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데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럼 자연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뭐가 되고 있냐면 대조가 안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연의 가치, 근데 자연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어리고 여러분 어리다가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야. 여러분 옛날 말로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고전시가 뜻들을 알고 있어야 돼. 어리석고 캬이 얘들아 아래 뜻을 봤더니 여러분 시골뜨기거든. 시골뜨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촌놈이야 촌놈. 그러면 어리석고 촌놈의 뜻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왜 촌놈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촌에는 여러분 도시의 어떤 화려한 모습이 많을까 아니면 자연의 모습이 더 많을까? 자연의 모습이 더 많아. 그러면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맞아, 나 화자. 그러면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자, 나는 되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시골에 사는 촌놈이니까 내 뜻에는 이게 내 분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에서 여러분 띠집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분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자기 분수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한자성어에서 자기 분수를 만족하는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안분지족이라고 해. 그치?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자연에서 만족하며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갖고 있고 근데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네. 그럼 이걸 안빈낙도라고 해. 그러면 화자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일수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다음 부분에도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이 있어. 그럼 이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무슨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자연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고 그러면 네모 표시한 띠집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 화자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주는 의식주를 드러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모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여러분 이걸 자연의 가치를 아까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얘네들이 왜 자연의 가치를 모르냐면 속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속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속세적 가치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빈칸 없지만 자연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화자는 여러분 자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속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 속세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부귀공명 돈, 명예,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걸 세속적 가치라고 해. 그러니까 속세 가치라고 하고 세속적 가치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 여기니까 아유 좀 초가지지 이러면서 일단 비난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막 으리으리한 집들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자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화자랑 대조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수도 한번 가볼게. 보리밥 푼나물 여러분 자
우리 옛날 작품에서 쌀밥과 고기 반찬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여러분 소박한 삶이야. 무조건. 그러면 보리밥은 요즘은 보리밥이 더 비싸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쌀밥이 너무 흔하지만 옛날에는 쌀밥을 먹는 게 정말 희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보리밥은 여러분 소박한 삶. 푼나물만 먹어 나물 반찬만 먹는 거야. 고기를 못 먹으니까 소박한 삶. 그래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알맞게 밥을 먹은 후에 바위금 물가에서 이게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실컷이야 실컷. 그치 옛날 말 알고 있어야 돼. 실컷 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자연에서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왜 얘를 자연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동그란 표시 해놨으니까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남은 여러분 연화문이라는 뜻도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는 안 나왔어.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다른의 옛말이에요. 다른. 그러면 그 남아있는 다른 일들을 내가 부러울 줄, 여러분 부러워하다라는 뜻이거든. 부러워할 줄 있으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그 남은 다른 일들을 부러워한다는 걸까 안 한다는 걸까? 안 한다는 거야. 오롯이 여러분 바위에서 자연에서 노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외의 일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른 일들은 그럼 멀리가 아니면 아까 부귀공명 같은 속세. 그치. 그러면 이 속세의 일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짐을 무슨 표현법으로 표현하냐면 질문으로 표현하네? 맞아. 서리법이야. 맞아. 그러면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가 나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다짐 의지거든 얘들아. 그러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여전히 얘들아 소박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잖아. 가난해도 괜찮대. 안빈? 낙도예요. 그리고 자연에서 물가 끝에서 재밌게 놀잖아요. 자연만 있어도 자연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연 친화예요. 자연 친화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정리할 거야. 선생님 태도. 속세를 여러분 가까이 하겠다는 거야? 멀리 하겠다는 거야? 멀리. 그치? 그러면 속세를 멀리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육수를 이제 한번 가보자. 자, 내 성이 뭐냐면 여러분 내 성격이야. 내 성격이 게을러서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자기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아까 자기를 촌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었지 얘들아? 자기를 겸손한 표현. 맞아. 이거는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야. 겸손한 표현인 거야. 내 천성은 내 성격은 좀 게을러서 하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만사를 하나도 맡기지를 않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간만사는 아까 부귀공명을 하나도 맡기지를 않으셨대. 근데 여러분 사실 하늘이 맡긴 게 아니라 맡기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유배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화자는 지금 여기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유배를 온 상태인데 그러면 유배를 왔으니까 여러분 나란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잖아요. 근데 그걸 하늘이 맡기지 않았다고 표현을 한 거야. 하늘이 주체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지. 자, 다만 다툴 사람, 싸울 사람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선생님 이것도 자연이라고 읽고 있어. 왜냐면 강과 산이 자연의 일부거든요.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표현하는 게 무슨 표현법이라고? 대유법. 그러면 여러분 자 자연은 여러분이 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워요? 저 달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싸워 얘들아? 아니지. 길에 나 있는 꽃 여러분 꽃 갖고 싸워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갖고 대부분 싸우냐면 돈. 그치? 명예 때문에 싸워. 그러면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때문에 다투냐면 부귀공명 때문에 다투는 거야. 그러면 부귀공명 때문에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다투는 사람들은 아까 위에 나온 여러분 1수에 나온 누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모른 놈들. 그치? 그 모르는 남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에휴 나는 자연을 다 지켜야지 뭐. 어차피 내가 유배 와 있긴 하지만 자연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지금 뭐뭐하 도다 들어가거든 얘들아. 이게 감탄 영어이에요. 자
자, 여러분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면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영탄법을 써. 맞아. 영탄법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인간만사 강산, 다툴 사람 강산. 여러분 뭐가 되고 있어? 대조되고 있지. 대조되는 거야. 반대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표현법이 있냐면 여러분 화자가 이렇게 자연에 사는 것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운명론적 세계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운명론적 세계가 아까 얘들아 우리 남실주도 박시공방에도 나왔지만 여기도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 태도 하나만 더 적을 거예요, 선생님. 자, 무슨 태도를 또 갖고 있냐면 딱 자연에서 지키면서 살면 되거든요.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걸 강호 한가롭게 정서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강호 한정이라고 해. 다시 자연에서 한가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강호 한정이라고 해. 그러면 이런 만행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런 속세는 멀리하고 나 자연을 함께하면서 살아갈 거야 다짐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넘어가서 11쪽에 여러분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봐볼까? 여러분 산속에서 길의 의미가 뭐였지더라? 산속에서 길? 우리 삶, 그치? 인생을 얘기했잖아. 여기도 길이 내 인생이야, 인생. 내가 성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러면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산속에서랑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보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자는 뭘 잃어버렸는지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서술어부터 그냥 제시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부터 쓸 거야. 서술어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효과를 갖게 만드냐면 뭘 잃어버렸지?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주목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에 얘들아 궁금증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주체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화자가 간절하게 바라는 나의 또 다른 나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뭘 잃어버린 거냐면 참된 자아의 상실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참된 자아의 상실을 제시하고 있다. 자,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를 몰라서 근데 여러분 봐봐. 무얼 잃어버렸는지 지금 알아 몰라?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고 뭘 추구하고 있는지 목적 의식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손이 주머니를 막 이렇게 뒤져 더듬는 거야.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를 더듬는 건 상실감에 따른 여러분 어떤 행위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냥 무의식적인 우리 얘들아 뭐 없었다고 하면 주머니부터 이렇게 보지 않아 얘들아? 어딨지? 그냥 무의식 중에 얘들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자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잃어버리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목적 의식도 없는 상태로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걷는 행위는 여러분 무슨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찾는 과정인 거야. 그걸 자아 탐색이라고 할게요. 왜? 내가 잃어버린 게 자아니까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들아 길은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여러분 길을 나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생각하거든. 아까 생각하는 게 뭐더라 얘들아?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나 더 써줘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아직 얘들아 뭘 잃어버렸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 1년은 자 여러분 이어갈게요.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여러분 길이요
이렇게 그냥 아주 얘들아 그 짧은 길이 아니야.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야. 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냐면 내가 목적 의식이 있어 없어? 지금 없거든. 그래서 얘를 길이 연달아서 계속 이어져 있는데 길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지 않고 얘들아 뭐가 이어져 있다고 하냐면 이렇게 얘들아 돌담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돌담이 막 쌓여져 있으니까 그 돌담이 연달아 있는 것을 길이 연달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잡아 돌과 돌과 돌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돌과 돌과는 똑같지만 돌과 돌과 돌이는 완전 똑같은 게 아니지. 조금 조사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건 여러분 변주라고 얘기해요. 반복, 변주. 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돌담을 끼고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뭐가 있는지도 좀 찾으면서 가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양옆에 얘들아 돌담이 쫙 깔려 있으면 내가 얘들아 뭘 찾아야 되는지 내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길을 나아가면서 주변을 좀 보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 돌담은 나를 못 찾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돌담은 참된 자를 찾는 걸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화자가 이 돌담을 뭘 해야 되냐면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화자가 극복해야 하는 극복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어는 그럼 여러분 지금 뭐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냐면 화자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공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돌과 돌과 돌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간에 연속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공간의 연속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년 갈게요. 담은 쇠문을 닫아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럼 여러분 담만 있는 게 아니네. 이 담에는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아주 큰 이런 쇠문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쇠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면 얘들아 그 저기에 뭐가 있는지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쇠문이 굳게 닫혀 있대요. 자물쇠로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인가 봐. 그러면 이 쇠문 바깥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쇠문도 나를 가로막는 방해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통로가 차단이 된 거야. 통로가 차단이 됐으니까 여러분 내 내면에 얘들아 이런 본질적인 참된 자아 간의 단절을 얘기해 주는 거고 상실한 대상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뭔가 물건 잃어버렸는데 막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때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 물건 찾는 걸 대부분 어떻게 하지 얘들아? 포기해. 우리 아까 선생님 포기하면 여러분 무슨 태도가 나온다고 얘들아? 체념, 절망.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구나. 그래서 절망적이라고 딱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화자가 이렇게 서 있더니 화자에게 얘들아 지금 뭘 주냐면 이렇게 얘들아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 위에 있는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 그림자는 무슨 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얘들아? 검은색. 맞아 이게 어둠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어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둠의 이미지는 암담하고 암울한 당시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화자가 살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윤동주가 살았던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이 쇠문의 그림자, 담의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구나. 어둠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연두에 울다는 여러분 어둠의 이미지가 늙음, 죽음, 소멸 얘도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얘도 부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사연을 보자. 길은 아침으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이 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또 아침까지 계속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자 아침을 A라고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저녁을 B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저녁이 나왔으니까 B죠. 그럼 다시 A가 돼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러면 꼬리 물듯이 표현을 하잖아. 이러면 저녁이 꼬리 물듯이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연세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세법의 안에는 기본적으로 반복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에는 무조건 반복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길이 얘들아 내가 아침에도 걷는데 저녁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는데 아침에도 걷고 있대. 끊임없이 계속 연달아서 길을 걷고 있네. 이번에는 그럼 여러분 무슨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의 연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의 연속성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여러분 화자가 자아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데 자아를 탐색하는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아 탐색이 얘들아 1시간으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계속 지속성이야 지속성. 자아 탐색의 과정에 지속성을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삶의 얘들아 여정 또한 그러면 여러분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여러분 이제 대부분 요즘은 이제 80세까지는 다 산다고 하고 요즘 또 어떤데 100세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거의 100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속성, 연속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한 효과가 바로 이거야. 자아 탐색과 삶의 여정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연을 갈게. 돌담을 더듬어 눈물을 짓다. 얘들아 왜 눈물 짓냐면 아까 3년에서 화자가 무슨 상황이었지? 3년에서 무슨 상황이었어 얘들아? 절망적 상황이었잖아요. 왜 절망적이었어요? 끊임없이 얘들아 계속 세문이 굳게 닫혀서 아무것도 못 찾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얘들아 무슨 걸 날리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맞아. 그러면 눈물을 짓는 건 여러분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 절망감 때문에 나타나. 그러면 이 절망감이 아까 몇 번째 연이랑 연결돼야 된다고? 3년이랑 연결돼야 돼. 그러면 잡아. 여러분 연두에 울다도 울죠. 여러분 남시주도 박시봉방도 울죠. 여러분 이 윤동주의 얘들아 기를도 눈물 흘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눈물을 짓는 행위들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눈물이 나니까 우리 눈물 나면 눈물 참을 때 어떻게 얘들아?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 이렇게 고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참기도 하거든. 그러면 눈물을 얘들아 참기 위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은 너무 파란 거야. 너무 푸르러.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하늘은 나를 얘들아 뭐 하게 만드냐면 너무 다시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늘은 저렇게 파란데 나는 보잘것없네. 아까 연두울다랑 똑같네 얘들아. 연두울다도 연두 푸른색 너무 푸른색 예쁘네. 근데 나는 늙어가고 있네.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은 여러분 화자의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 자, 내 현실적 자아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내가 자아를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돼요.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고. 그러면 이러면 왜 부끄럽냐면 이러면 대부분 우리 막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도 막 얘들아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축적을 잘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이뤄내는 성과들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나는 아닌데. 이러면 약간 나랑 비교가 되면 되게 내가 창피해지고 근데 이 사람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즉 하늘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아름답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늘은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야. 동경.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화자가 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자기는 자아 성찰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자아성찰을 게을리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하늘을 추구하고 내가 동경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남시주동 박시봉방도 얘들아 머리 이렇게 한 다음에 띠굴띠굴 계속 돌고 있었잖아 얘들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무슨 감정 느꼈냐면 부끄럽다, 회한의 정서 느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늘을 보니까 괜히 찔리는 거야. 아, 나는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하늘은 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 어떤 나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여러분 왜 풀 한 포기가 아니잖아. 이 길은 절망적인 순간이야. 맞아. 그림자가 아까 있어 없어? 그림자가 너무 많으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풀이 자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불모가 얘들아 풀이 자라지 않는 땅을 불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불모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황폐한 여러분 불모의 절망적 현실, 황폐한 이미지의 절망적 현실을 표현하고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자,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건 다만 잃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아까 얘들아 화자 아까 맨 1년에서 잃어버린 거 뭔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근데 이제 찾았네요. 내가 뭘 잃어버렸대요? 담 저쪽에 있는 나. 그러면 여러분 담 저쪽에 있는 이 나가 내가 잃어버린 거. 그러면 화자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 뭐가 생겼냐면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으니까 그걸 찾아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목적의식이 생겼네. 그러면 화자는 목적의식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담 저쪽을 위해서 내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분을 넘어가면 되지만 세 분은 잠겨 있으니까 계속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찾고자 하는 지향점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남신주동 박시공방에서 지향점은 뭐였지? 갈매나무였어 얘들아. 여기서는 화자의 지향점은 담 저쪽에 나야.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라고 했으니까 잃어버린 뭘 찾는 거냐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아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 본질적 자아도 나왔고 현실적 자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아를 조금 정리할까? 저는 빈칸 안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도 자아가 항상 여러분도 다 두 개 혹은 뭐 자아가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 자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목금은 이제 주말이 가까워지니까 그 주말에 수업이 많으니까 수업 준비할 게 엄청 많거든. 그러면 어저께도 이제 수업을 이제 4시까지 수업 준비를 하다가 내가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수업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제 고3들도 내신대를 들어가서 이제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자야지 해서 학원에 잠깐 새벽에 이제 4시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알람이 울렸다. 내가 5시에. 근데 내 마음속으로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 내가 몸은 알람을 계속 끄고 있어. 그 다시 잤어. 그래서 한 2시간 더 잤어 선생님이. 그래서 2시간 더 자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수업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봐봐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마음속으로는 일어나야 돼. 나 지금 이제 1시간 잤으니까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된다라는 마음 갖고 있지. 근데 내 몸은 뭘 하고 있어 얘들아? 알람 꺼. 계속 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도 자아가 지금 두 가지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뭔가 해야 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도 있는데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 계속 잠을 자려고 이거 누르고 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자아가 두 가지. 내가 뭔가 추구하고 바라는 이상적 자아가 있는가 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내 이 몸뚱아리 있죠 여러분. 이 현실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도 있고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참된 자아인 이상적 자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시험 기간인데 선생님도 그래. 핸드폰 한번 게임 시작하면 여러분 한 게임만 깨고 그만
그만둬야지 했는데 얘들아 벌써 1시간 하고 있어. 웹툰 딱 한 편만 보고 끝내야지 했는데 얘들아 웹툰 여러분 선생님 지금 1시간째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봐봐 뭐뭐 해야지 마음먹는 이상적자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현실에서 얘들아 웹툰 보고 그 핸드폰 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 자아인 거예요. 여러분도 자아가 모두 다 2개 이상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 자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몸뚱아리로 이렇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자아이기 때문에 얘는 외면적 자아라고 하는 거고 이상적 자아는 아까 얘들아 대부분 다 어디 있었어? 내 마음속에 있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가 되는 거고 자 현실적 자아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왜냐면 알람 끄고 웹툰 보고 핸드폰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자아죠. 눈에 보이니까 이걸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현상적 자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적 자아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갖고 와서 본질적 자아, 아까 본질적 자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본질적 자아가 세문이 굳게 닫힌 저쪽에 있는지 알겠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쪽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이 현실적 자아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상적인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상적 자아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바라는 가장 참된 모습을 갖고 있는 자아라서 얘는 참된 자아라고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름 바뀌어서 나와도 누구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각각 화자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누군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때 나는 여러분 누구라고? 본질적 자예요. 탐 저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는 본질적 자인 거야. 이상적 자를 얘기해. 자, 내가 사는 건 다만 있는 것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찾는 여러분 나는 누구여야 돼요?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일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는 현실적 자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쉼표를 이건 쉴 때가 아닌데 그냥 쉼표를 2번이나 찍어버리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쉼표를 2번이나 사용해서 화자가 살아가는 이유와 태도를 더 강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도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어떤 걸 여러분 이제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내 자아를 회복하려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내가 찾고자 하는 나의 본질적 자아도 있겠지만 내가 찾고 싶은 건 조국 광복 같은 거. 그러면 역사를 회복하고 싶은 의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화자는 의지인데 그냥 의지가 아니야 얘들아. 아주 굳은 의지가 나와. 이럴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으니까 결의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의와 다짐 때문에 화자의 극복 의지적 태도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자 현상적 자아는 혹은 여러분 이 현실적 자아는 어딜 걷고 있냐면 담 이쪽에 있는 나의 모습인 거지. 여기 담 이쪽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여러분 담 이쪽에 나의 모습이고 이상적 자아는 여러분 담 어디 있대? 저쪽에 있대. 그치? 그러면 여러분 공간을 대조해서 여러분 자아의 분열을 자아의 얘들아 대상들의 나열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가지 내용 또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또 얘들아 문장이 끝날 때마다 다 얘들아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잘 티가 안 난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비읍니다 부분에 조금 하나 더 짙은 색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얘들아. 아주 옅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위에 얘들아 앞에 얘들아 11쪽에도 보면 푸릅니다에도 이렇게 표시해놨을 거야. 통했습니다 다 이렇게 표시해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뭘 반복하고 있냐면 비읍니다를 반복해요. 맞아요. 그래서 종결음이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쳐놓은 누구가 반복이 되냐면 비읍니다가 반복이 된다. 근데 여러분 비읍니다를 반복하면 여러분 뭘 형성하기로 했더라? 경어체, 높임 표현 만들 거거든. 경어체를 형성하고
여러분 연필로 쓰기도 다 비읍니다 반복했었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무슨 어조 만드냐면 고백. 그렇지. 내가 고백하는 말투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화자는 고백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길의 상징적 의미가 할게. 길은 여러분 자인데 무슨 자를 찾아 나서고 있었지? 본질적 자, 맞아. 그래서 본질적 자의 탐색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찰의 과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랫부분에 여러분 우리 문학 소통을 위한 맥락 요걸 한번 봐보자.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땐 여러 가지의 감상 감정이 있어. 우리가 방학 때도 정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5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작가의 창작 동기, 심리 상태, 작가의 생애를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작가의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 맥락을 고려하는 걸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표현론적 관점이라고도 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 그래서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동주 작가의 고뇌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작가 맥락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작 당시의 사회적 가치, 제도,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면서 감상하는 관점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건 반영론적 관점이죠. 작가가 반영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시기이고 1941년부터 창작된 창씨개명과 한글 사용 금지, 민족의 어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암울했던 시기를 반영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암울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까 세문으로 인해서 그림자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 얘들아? 어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그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문학사의 흐름에서 이 작품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문학사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학사 맥락은 여러분 문학의 위치도 살펴보기도 하지만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혹은 다른 작품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들아 이 작품은 연두에 울더라, 이 작품은 남시주중 박시봉 계속 여러분 연결해서 설명해 줬잖아.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는 걸 여러분 이건 상호 텍스트적 관점이라고 해.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상호 텍스트적 관점.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감상을 하는 관점이에요. 윤동주의 다른 작품 보면 이 작가가 이런 태도를 되게 중요시 여긴 것 같아. 당시 많은 작가가 일제에 동조하거나 친일을 했지만 이 작가는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학적 위상이 뛰어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독자의 반응이나 독자의 깨달음을 연결하는 독자 맥락이 있는데 이건 독자에 대한 효용론적 관점을 제시를 해요. 자, 이 글을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1번부터 여러분 4번까지를 표시했는데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 독자, 문학사, 역사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작품의 외제적 관점에 의해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감상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5번은 여러분 무슨 관점으로 묶으면 될까 얘들아? 내재적 관점이야. 작품 안에 걸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의 맥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품의 형식, 내용, 무슨 표현법을 쓰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오지선다로 이렇게 5개가 나왔어. 다 맞는 말이야. 가장 다른 거 고르라고 하면 누구 골라야 돼? 이거 골라. 내재적 관점 고르는 거야. 알겠지? 5개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다른 걸 고르세요. 이질적인 거 고르세요 하면 얘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다 외재적이고 얘는 내재적인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혹시 어휘보도된 거 혹시 있어 얘들아? 저번 2주 거? 책 혹시 없는 사람?
없어? 있어 없어? 그 사람 다 있니? 그러면 어휘보도단가까지 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 어휘보도단가는 얘들아 우리 아까 연시조가 나왔는데 여러분 얘는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애야. 사설시조는 중장과 동장의 길이 확대가 일어난 작품을 사설시조라고 한다. 중장과 동장의 길이 확대. 자 보자. 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 근데 여러분 못 오던가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을 쓰고 근데 여러분 계속 의문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원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해서 자, 여러분 결박해서 넣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너 오는 길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임이고 여러분 이게 나예요. 그러면 이미 이 길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큰 성이 쌓여져 있대. 성 안에 담을 또 쌓았대. 그 담 안에 집을 이렇게 지었대. 집을 짓고 거기 안에 뒤주 얘들아 사부세자가 뒤주 안에 죽었잖아 얘들아. 뒤주 큰 쌀도개를 딱 넣어놓고 거기 안에다 또 궤를 이렇게 짜서 넣어놨대.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못 나오게 필자형으로 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X로 묶어버린 거야. 그러면 필자형으로 얘를 딱 이렇게 팔을 결박을 해버리고 그래서 쌍배목 걸쇠 이러면 쌍배목 걸쇠가 뭐냐면 자물쇠거든요. 자물쇠에 또 자물쇠를 연이어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자물쇠를 이렇게 걸어놔서 수기 깊숙이라는 뜻이야. 깊숙하게 잠가 있더냐? 네가 왜 아니 오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자를 이렇게 얘들아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화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상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화자가 상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야. 그치? 여러분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 A가 나왔는데 A 뒤에 또 나와. 여러분 B가 나왔는데 B가 또 나와. 여러분 원숭이형 등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연쇄.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애들, 선생님 다 밑줄 그어 놓은 애들은 여러분 다 화자를 못 오게 막는 방해물들이에요. 그럼 이 방해물들을 쭉 열거해 놓았네. 방해물을 열거해 놨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하고 있냐면, 봐봐.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여러분 선생님 지금 밑줄 그어 놓은 부분 문장 구조가 어때요? 비슷하죠?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 대구법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대구법을 하나 더 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질문을 했거든? 근데 왜 안 오니? 라고 물어봤지만 그냥 안 와. 안 오는 상황이잖아. 답이 정해졌어. 서리법도 써. 응? 서리법도 쓰고. 자, 그 다음에 수기가 뭐냐면 얘들아 음성상징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기 음성상징어 사용해서 되게 다양한 표현법으로 네가 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러면 계속 오지 못하지가 않을 텐데 왜 못 오지? 라고 하는 걸 상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달에 날 와볼 하루가 없으랴. 자, 이러면 하루도 12달. 그치? 한 해 12달이고 한 달이면 30달이면 365일인데 그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기나긴 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치를 표현하고 화자의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 지금 서리법 날 바로 와줄 하루가 없니? 서리법을 사용하고 이 서리법을 사용한 의도는 여러분 이게 강해. 원망하려고. 원망을 드러내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서 하나 더 있죠?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시상관계 방식이 들어갔는지 선생님 하나만 더 쓸게. 빈칸 없지만 어떤 시상관계 방식을 쓰고 있냐면 이거 불가능한 상황을 쓴 거야. 왜냐면 이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건 여러분 이게 상상에 의해서 화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주관적 변형을 써요. 여러분 주관적 변형은 시인이 화자가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시인이 변형하는 방식. 이게 정서 표출. 그렇게 밑에 하나만 더 빈칸 없지만 이것만 더 적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내가 오지 않는 정서랑 가실이랑 연결하면 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지만 가실이는 갔다 와 제발 다시 와주세요 간절하게 바라지만 얘는 어떻게 나한테 안 올 수 있어? 이러면서 더 원망의 말을 더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선생님이 다음 주에 그 비문학이랑은 이런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좀 미리 줄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들 먼저 지금 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비문학은 주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